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외전 구한말 조선에 들어온 서양 의학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의술의 전례가 아닙니다. 사랑을 타고 들어온 그 따뜻한 시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적 수기도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대통령의 독단으로 밀어붙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대생과 전공의는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빠진 자리는 고스란히 전문의에게 전가되었고 의료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사태 수습에 나섰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철회되며 의대생들은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전공의들은 자신들을 버린 정부, 선배, 국민 누구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의사들은 책임감 있었고 생명을 살리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보상만을 질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의료는 조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었던 걸까? 무엇이 그들 안에 고통을 감수하고 타인을 살리는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 해답은 구한말 조선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에 처음 서양 의학을 들여온 사람은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이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개화파 사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민영익은 칼에 찔리고 난도질 당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달랐습니다. 서양 의학을 배운 그는 붕대로 감싸고 직접 지혈하고 맥박을 확인하며 기적처럼 민영익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 눈앞에서 하나의 문명이 생명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오랜 평화로 외과술이 쇠퇴했고 재정난으로 공공의료기관도 폐쇄되던 중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알렌의 의술은 고종의 눈에 기적으로 비춰졌습니다. 1885년 고종의 명으로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설립됩니다. 곧이어 이 이름은 제중원으로 바뀌며 이곳은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 거점 그리고 훗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됩니다. 한편 또 다른 선교사 가족이 조선에 도착합니다. 바로 스크랜턴 부인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여성들이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기 꺼리는 문화를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여성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스크랜턴 모자는 여성을 위한 병원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여성의사 메타 하워드를 초청하여 조선 최초의 여성 진료병원 보구녀관을 설립합니다. 모든 여인을 구제한다는 뜻을 가진 이 병원은 수많은 조선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열린 치료의 문이었습니다. 보구녀관은 이후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과 통합되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뿌리가 됩니다. 조선의 뿌리 내린 서양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실천이었습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조선사회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던 신분 백정, 그 백정 출신 박성춘은 자신을 사람으로 존중해준 선교사, 의사 올리버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기독교의 감동에 세례를 받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후 그는 장로로 선출됩니다. 가장 천한 자가 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자신의 아들 박서양을 조선 최초의 국내 배출 서양 의사 중 한 명으로 키워냅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가장 가난한 계층에서 사회 상류층으로 도약한 사회 이동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여성에게도 이어집니다. 보구녀관에서 영어 통역을 맡던 김점동, 여성으로선 드문 통역사였던 그녀는 선교사들의 의술에 감동받아 의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유산과 남편의 사망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조선 두 번째의 서양 의사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녀는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조선에 세워진 병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벽을 깨고 인간을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의술은 사랑이었고 병원은 복음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의료의 주도권은 선교사에서 한국인 의사들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세브란스, 이화, 동산 등 주요 선교 병원은 이미 한국인 의료진이 운영하게 되며 선교사들은 조력자이자 후원자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품을 보내고 가난 속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의료를 이어간 숨은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인 의사들은 단지 의술만 계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희생, 헌신, 환자를 향한 책임감이라는 윤리로 남았습니다. 이 정신은 장기려 박사의 의료보험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 그는 가난한 이들이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합니다. 함께 모은 돈으로 서로 치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려는 이 제도를 신앙의 실천이라 불렀고 그의 실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감을 줍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처음에는 기업 종사자 중심이었고 이후 자영업자, 농어민까지 확대되며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편적 의료보험을 도입합니다. 그 핵심은 공공이 비용을 보장하고 민간이 진료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민영병원에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호남 모델은 효율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충족시킨 유일한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민주화 이후 위기를 맞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전격 도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지 확대였지만 사실상 포퓰리즘의 그림자 아래 정책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정부 재정의 보조가 확대되면서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의료보험은 지역조합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조합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도는 아직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조합 중심의 운영은 2000년 김대중 정부와 김용희 보건복지비서관이 주도한 의료보험 통합정책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의료보험을 중앙에서 단일하게 통제하는 체계로 개편합니다. 건강관리의 책임과 비용을 국가에게 집중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평성이었지만 실상은 책임의 분산과 도덕적 해이라는 그림자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부담과 절제가 사라지자 무제한적 소비, 낮은 책임의 구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의료보험은 국민의 연대가 아닌 의료인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밤샘 진료, 과로, 번아웃, 보장의 수준은 올라갔지만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그 틈을 민간 손실보험이 메우게 됐습니다. 이 사이에서 의사는 양쪽에서 마모되고 소모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버텼습니다. 희생 끝에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의사에게 예수의 윤리만을 요구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무한히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는 의료진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무오류를 요구하며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전부를 걸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의료진에게 신적인 완벽함을 강요합니다. 실수는 곧 파멸이며 의료사고는 인격의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의학이란 실수 없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실수를 기록하고 반성하며 쌓여 누적된 과학의 역사라는 사실을, 수많은 실패와 희생 속에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단 한 번의 실수에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들며 의학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책임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의료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희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호였습니다. MZ세대 전공의들은 묻고 있습니다. 희생이 당연한 것인가? 이 사회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밥값보다 싼 진료비를 내면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 대학병원 가면서
전공의의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식은 의사가 되길 바라는 위선, 정치인은 여기에 편승해 표를 얻고 의료를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결국 응급실은 붕괴되었고 구급차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치면 죽는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영병원을 거부했지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비싼 민영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영국처럼 공공병원 대기 리스트에서 수술을 기다리다가 죽는 두 가지 길. 그동안 우리는 안보 위협 속에서 계엄 체제를 일상화했고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유예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를 내면화하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의사에게도 이를 요구하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희생에 보상하지 않는 나라에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필수 의료를 외친다면서 정작 그들을 위한 보상은 철저히 외면하고 남은 명예마저 낙수의사라는 말로 자존심마저 짓밟고 끝없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이번 의료 사태를 통해 저는 진정한 가치 있는 국가란 무엇인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에 감사할 줄 알고 책임 앞에서 연대할 줄 아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민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적 자치 없이 그저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기 바라는 백성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네이션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책임, 감사를 모은 이웃들의 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에 서양 의학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뛰어난 의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나 천민에게나 차별 없이 손을 내밀었던 선교사들의 기독교적 헌신, 그리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응답하며 감사를 표현한 조선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술기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문화로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그 감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